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또 힘내서 좋은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죠. 오늘 도시개발법 88조 여기서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비법 일부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비되셨죠? 제 10절부터 보겠는데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수용 사용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호언 방식이 있는데 그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택했을 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오죠.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시행자라면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12명이 있습니다만은 12명 중 일단 누구는 이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되면 시행자로 지정을 못 받는가? 조합이다. 이걸 또 각인시켜 놓으시고요. 이 조합은 일단 배제하고 나머지 시행자이면 그 시행자는 법조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그 시행자가 아니면 지정권자라도 절대 수용은 못한다. 이렇게 시행자의 자격을 갖고 있을 때만 수용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바로 시행자의 자격 없는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거기 밑에 보면 손해 내용으로서 체크되었을 겁니다. 작년에 그게 나왔는데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일 때만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시행자의 자격이 주어졌을 때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을 보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이 조합은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쪽으로 가시면은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 바로 민간인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공공사업 시행자 해서 별표가 볼 건데요. 별표. 보이시죠?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공공사업 시행자 하면 약자로 일단 국지전공 이렇게 단숨에 처리하셔야 됩니다. 국지전공. 보고 계시죠? 국지전공. 국은 누굴까요? 국가. 그리고 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은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도 6명을 압축해서 기억해 둬야 되는데 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토, 수, 농, 관철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정부 출입기관 2명.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런 것들을 정부 출연기관이라 하고 이네들 약조로 이제 바로 공공사업 시행이라 하겠습니다. 국지전공 이걸 압축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국지전공인 이 시행자들 이 국지전공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네들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그때 수용할 때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수용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자들의 동의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왜 수용이 가능하냐면은 이네들은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해주면서 그 결박액 내용에다가 바로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 세부 목록을 포함해서 고시합니다. 그때 고시하자마자 바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네들은 바로 수용을 할 때 그 토지 소재의 동의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아닌 민간사업 시행자들은 일단 시행자 지정을 받고 개발계획 등으로서 바로 수용 사용의 대상이들은 토지 세부 목록 고시를 받아낸 상태라 하더라도 추가로 그 사업자 안에 있는 토지 소재의 동의를 얻어야 바로 수용을 하도록 바로 약간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래 이 민간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료를 청받았다든가 아니면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지정을 받았는데 그자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처럼 과밀 억정을 해서 수도권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던 어떤 학교법인 공정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서 일정한 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시행자 칭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그 개발업자로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행자 칭을 받았다든가 부동산 투자회사 두 가지 자기 관리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바로 이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이네들을 묶어서 민간 사업 시행자라 하는데요. 이런 민간 사업 시행자들은 수용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상의 동의를 얻었을 때 한해서 수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89페이지 그 내용 2번 내용을 잘 좀 읽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알아볼 것은 공공사업 시행에는 그런 토지 소유 동의 필요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그걸 꼭 확인을 시켜 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이 수용할 때는 법대로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할 때 적용을 시키기 위한 일반법이 있죠. 그 법을 공치법이라 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 이 수용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세한 내용 정리한 바 있을 거요. 저 뒤에서 비교 정리해 놨었죠. 그렇죠? 아마 다 공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도 격들여서 정리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3번. 그렇죠?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바로 이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에 없으면 이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이 법에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는가? 공치법 이렇게 정리한 바 있는데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일단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 공치법상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 강제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음에 있어서 그 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음으로써 수용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개발할 때 그 시행 절차상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대상자들은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그게 중요하죠.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되어서 그때 수용권이 그 시행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격이 된다. 그래서 공치법상 별도로 사업 인정 고시 없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은 그 사업 인정을 받았던 즉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시행자가 재결청 토지 수용했다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재결 신청 기간이 바로 어떻게 규정됐는가? 바로 그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이내까지만 해주라. 그 개발계획에서 사업 시행 기간을 정해서 고시해 주는데 그 기간이 뭐 3년이면 3년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1년 2개월이면 1년 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런 두 가지 특례를 취하고는 공치법대로 수용 보상하면 합법 수용 합법 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용을 종합 정리해서 처리한 바 있는데 공부하셨죠? 했어요? 안 했습니까? 한지 아는지 모르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한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까? 253페이지에서 보았을 거리 한번 체크가 됐나 보세요. 저는 했음 이렇게 체크해놨는데 했음 해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체크됐나 봐보세요. 253페이지 이하 253페이지, 254페이지, 200 쪽에서 257페이지가 아마 쫙 종합 정리해놨을 거요. 체크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미안해요. 안 했다니 이상하다. 안 했어요? 그러면 야간에 했는 것 같구나. 미안해요. 왜 주간 안 했지? 이상하다. 진짜 안 했어요? 오, 253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안 했다고요? 256페이지
257페이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56까지만? 아, 253페이지가 하단부만 보면 되는데 253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 줄 있잖아요. 253페이지 제일 밑에 그거 제일 밑에 있잖아요. 25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보면 공용수용의의 그거 했잖아요. 했죠? 안 했다고요? 했어서 아무튼 뜻이 그래. 공용수용은 강제수용하고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 시행자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254페이지 이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공치법이다. 그에 대한 특례에 네 가지 법이 우리 공법에 속해 있다. 이런 거 했을 건데요. 했죠? 안 했다고요? 그러면 안 했으면 한번 체크해 봅시다. 몇 개의 법이 있느냐? 네 개의 법이 있죠. 국토개법, 도시개법, 정비법, 주택법이 있다. 체크됐죠? 자,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네 가지. 일반법이 무슨 법이다고요? 공치법.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5페이지. 255페이지 체크했죠? 256페이지는요? 했죠. 그럼 다 했는데 중요한 거? 그거였거든요. 네 개 법에 따른 거. 그리고 바로 256페이지 하단부 종합정리해서 국실, 도세, 정사 추성했을 건데 했죠? 했는데 자, 안 했다고 저는 했다고 체크가 돼 있는데 뻥까셨구만 여러분들이. 자, 했죠? 거기에 키포인트는 국실, 도세, 정사, 추승해. 알겠죠? 몇 페이지 있다고요? 256페이지. 공치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해서 자, 공치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의제되는 시점들 국토개법은 뭐가 있을 때 공치법상 사하, 민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보는가?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고시하면 틀리고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했는 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법은 사업시행자 고시했는 때 다음은 시장수와 사업시행자면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자기가 시행자이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고시했는 때 주택법은 반대로 바로 주택법상 내용은 공치법상 사업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약적으로 우리끼리 국실, 도세, 정사, 추승 이렇게 암기를 해놓자 했을 거요. 했죠. 그리고 257페이지는 바로 그 한마디 써놓으세요. 공치법상 그렇게 써봐요. 공치법상 제목을 크게 그냥 달아내요. 공치법상 수용과 보상의 내용. 수용과 보상의 내용. 공치법상 수용과 보상의 내용. 근데 257페이지 있는 것은 공치법상 바로 수용과 보상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한번 볼까요? 공치법상 공익사업 이게 수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르면 수용 가능 사업을 공익사업이다라고 딱 설정해서 그 법 4조에서 그 종류를 쫙 규정하고 있고 그 공익사업에 해당할 때만 강제 수용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에 따른 강제 수용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국장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장한테 신청해서 국장이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수용 가능한 그 공익사업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걸 사업 인정을 하고 이 사업 인정이 있게 되면 그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법주로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강제 수용권을 취득했던 그 시행자, 수용당한 자에게 보상할 때는 먼저 협의보상의 원칙이에요. 보상에 대해서 협의하고 수용당한 자가 A면 A하고 시행자가 보상금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성립됐다.
그 자가 3억 달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3억 줘가지고 합의 봤다. 그러면 그 자에게 계좌번호 갖춰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로 바로 입금 처리하면 보상은 완불되는 격이 됩니다. 완불되면 법적으로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 법률로 규정된 물권 변동이 야기되어 등기 없이도 수행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온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바로 사업 수행자가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공사인 사업에 착수가 가능한 겁니다. 법적으로. 근데 만약 보상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토지 수용인에다가 바로 판정을 의뢰합니다. 판정을 의뢰하는 것을 재결 신청한다 그래요. 이때 재결을 해주는 청을 토지 수용이라 한데 그 토지 수용인을 재결청이라 하고요. 이 재결을 받기 위해서 사업 수행자가 바로 재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재결 신청 기간은 법적으로 1년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인정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행자가 토지 수용인에게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만약 1년에 재결 신청하지 아니하게 되면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사업 인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상실된다 그 말은 수행자에게 부여했던 공익사업 수행자에게 부여했던 강제 수용권을 법적으로 박탈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수용권 수행자 상실당해서 수용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 수용권 박탈당하지 않으려면 1년 이내 그냥 재결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재결 신청해서 토지 수용인에서 바로 판정을 내려줍니다. 보상 뭐 2억 5천에 끝내라 3억 끝내라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데 이걸 재결을 해준다 그래요. 이런 재결이 나오면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소유자 수용을 당하게 될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거기서 중단됐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러면 바로 계좌번호 가르쳐주지 않으면 공탁하고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공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권을 인정받으려면 뭘 통해서 인정받는가? 사업인정. 공치법은.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몇 년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1년.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할 때는 보상협의, 협의보상연치인데 협의보상 이루지 않으면 재결을 받아서 처리한다. 재결을 받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재결 신청은 1년 이내 하도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상을 하게 될 때는 4대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용을 하게 될 땅에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미리 보상해야 된다는 사전보상원칙과 보상하되 현금보상원칙입니다. 돈을 줘라. 물건 주지 말고 돈으로 줘라. 이게 현금보상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용을 당하게 되는 친구가 A인데 A의 보상금이 10억이 나왔다면 보상을 줄 때 오늘 10원 주고 내일 10원 주고 그래서 안 되고 모레 뭐 또 100원 주면 안 되고 한꺼번에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시적 원칙. 그리고 수용을 당하게 될 친구가 10명 있다면 10명 대표적으로 주지 말고 개별적으로 처리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개별 지급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4대 원칙에 따라 보상을 하면 끝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공치법상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보상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수용과 보상할 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이 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들을 바로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 공법에 들어가는 법 4가지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법이 또 특례가 있겠지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공법에 들어가는 6가지 법률 중 바로 4가지 법에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 특례를 종합 정리하고 있는 것이 254페이지하고 256페이지였습니다.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특례를 쭉 종합 정리를 해봤던 것입니다. 국토개법은 바로 무슨 사업할 때 수용을 특별히 인정했는가?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그리고 그 수행자가 행위든 비행이든 그네들 수행자라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했고 수용할 때는 바로 수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뭘 받으면 되냐? 실식의 고시. 공부했죠? 실식의 고시. 실식의 고시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됐다 그랬고요. 그리고 공치법상 재결 신청 기간이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라고 돼 있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국토개법상 재결 신청 기간은 특례가 있다. 바로 실식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이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공치법도로 처리하면 된다. 공치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들 수용이 가능한데 아까 했죠. 그 수용권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되는가. 개발계획 등으로서 지정권자가 딱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던 지정권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있었죠. 그네들이 딱 개발계획 수립하고요.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수용방식, 수용 상방식이다라고 포함하고 수용자는 누가 들어가서 한다라고 딱 하고 수용 사용호 대상의 토지는 이것이다 해서 세부목록을 담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딱 확정 고시예요. 이걸 약조로 바로 세부목록 고시 그래요.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호 대상들은 토지의 세부목록 고시가 있으면 그때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이 부여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지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특례를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 그 도시개발법도 재결 신청 기간은 바로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이 뭐 3년이다 5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해줘라 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요. 이런 특례 외에는 공시법도로 이제 수용과 보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법. 정비법상 이 정비사업은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중 주택 재건축 사업은 평시에는 수용권인 강제 취득권을 부정하고 있고요. 가로택 정비사업도 강제 취득인 수용권을 부정하고 있고 나머지 4가지 사업을 할 때만 강제 수용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바. 그래 정비법상에서는 특히 가로택 정비사업을 할 때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할 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수용권 강제 취득권을 부정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매도 청구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매도 청구. 정비법상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반대파에게 야 팔고 나가라 라고 매도 청구 소송해서 내쫓아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2가지 사업. 가로택 정비사업하고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가지 사업 할 때는 바로 강제 취득을 부정합니다. 그래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는 그 시행자들 아까 2가지 사업 빼고 그 사업을 하는 자들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시법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은 강제 취득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수용하고 같은 말이거든. 강제 취득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때 강제 취득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강제 취득 수용권을 인정하느냐. 사업 인정 사업 시행인가고시. 사업 시행가고시. 근데 시행자가 시장 군수일 때는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자기한테 인가 안 받고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고시할 때 공시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역시 사업 시행 기간 종료까지만 해줘라라고 하는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시법에 대한 특례로서 정비법에서는요. 바로 사후보상과 현물보상을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법에서만 현물보상과 사후보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가? 정비법. 원래 공시법상 아까 보상 사원칙을 보았잖아요. 공시법에서는 보상할 때 그 수용을 하게 될 A 땅이 있다면 A 땅에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걸 사전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상할 때는 물건 주지 말고 현금 줘라 그랬죠. 그래서 사전보상원칙, 현금보상원칙을 아까 공시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이 다 끝난 후에 보상해도 된다라는 사후보상과 준공사 인가를 받고 보상한다. 이게 사후보상이에요. 준공 인가 고시 후에 보상해야 된다. 보상할 때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대지라든가 건축물로 보상해도 돼라는 현물 보상을 특례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보계시죠? 자, 무슨 법에서는 바로 현물 보상과 사후 보상을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가? 정비법 이렇게 좀 음미하면서 생각해 두세요. 그다음에 주택법을 보면은 주택법상 주택법은 바로 아까 3가지 사업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3가지를 합해서 도시군관리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서 도시군계획사업을 하거든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시행자가 행정청인 시행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네들 시행자의 자격이 딱 법적으로 주어진 순간 행위든 비행이든 민간 시행자든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주택법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주택법은 공공사업 주체인 국주공익만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주택법상 국민택 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누구에게만 강제 수용권을 인정하느냐? 국지공, 공공사업주체. 주택법에서는 민간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주택조합에게는 절대 강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적 주체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드렸을 거요 했죠. 그래, 그게 중에 주택법은 누가 사업할 때만 강제 수용을 인정하는가?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회 사업주체 얘네들을 공공사업주체라 하거든요. 그네들이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가? 국민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국민 빼버리고 주택건설 사업할 때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리죠. 국민주택은 공익성이 또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만 바로 공부하도록 규제하는 아주 공익성이 강한 주택인데 이런 국민택 건설과 그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 강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죠. 그럴 때에도 역시 공시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지공인 사업지가 국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보상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속하거든요. 공익사업.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니까 이 국지공인 공공사업체가 국민택 건설과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하게 할 때는 일단 수용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공치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장한테 신청해서 국장이 딱 인정하면 그게 사업 인정이 되어서 강제 수용권이 부여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사업 인정이 있게 되면 주택법상 국민택 건설 사업하든 무슨 사업하든 주택법에 따라 사업할 때는 무엇을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아냈다면 그걸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으로 간주를 해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에 착수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으로 본다. 반대로 하면 틀린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성 받았다고 해서 다 공치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지를 해주진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을 받았다. 그랬을 때 공치법상 사업인정으로 인정해버리면 그때 수용권을 발동해준다는 격이 돼버리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잘 이해해 두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엄청 자세히 또 설명했죠. 이게 나오면 이제 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그쵸? 지난주에도 한번 상세한 설명드렸는데 안 했다고 여러분이 우겨서 또 시간을 또 잡아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제 단숨에 처리하려면 국실, 도세, 정사, 주송해야 문제를 빨리빨리 시험장에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시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89페이지 3번 내용을 정리한 바 있고요. 조금 전에 3번 중요하다. 3번 중요하고요. 특히 그 3번에서요. 아까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걸 보는 시점은 실식에 고시했는 때가 아니다.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상 실식에 고시 절차도 있거든요.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이 4번도 꼭 시험에 나오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수용상방수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에
자, 도시발사업 수용 생방식을 한다. 그때 시행자가 되었던 자가 있다. 시행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가요? 너 사별하라고 찍어준 사람 있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을 칭했던 지정권자. 그 구역을 칭했던 자가 뭐 국토교통부장일 수도 있고 시 도의사도 될 수가 있고 대도시장. 이네들이 지정권자인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 이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주면 그자가 이제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이 시행자가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땅에 소유권을 일단 싹 넘겨받습니다. 소유권을 다 넘겨받는다. 이전받는다. 이때 이전 받을 때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첫째는 좋게 협의 양도 받죠. 그리고 협의 양도가 결렬됐다 그러면 강제 수용해버리죠. 결국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뭐 당한다? 수용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협의 양도 받게 될 때에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게 토지상환 채권 발행 지급이에요. 알겠죠? 이때 바로 협의 양도 받을 때 토지상환 채권 발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시행자가 바로 1차적으로 이게 들어가요. 협의 양도에 들어가죠. 땅값 제시하면서 여기 땅이 뭐 A 끝이다. A 끝이 뭐 전인데 엄청 크다. 뭐 B 끝이 있다. 뭐 C 끝이 있다. 임야가 있다. 등등 이렇게 쫙 있을 때 뭐 갑동이 땅이 있고 뭐 을동이 땅이 있다. D, F, G 이렇게 있을 때에 일단 좋게 협의 양도해 나가도록 유도하죠. 그때 A한테 제시를 이 A 땅 감정가 매겨봅니다. 감정가 매겼더니 뭐 10억 나왔다. 그러면 10억 현금 받고 나갈래? 이렇게 제시해봐요. 이 친구가 나 현금 그대로 줘도 됩니다. 그러면 현금 주고 계약서 써서 소유권 이득을 맞추면 됩니다. 뭐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쪽 직원들 가서 여기 만나가지고 소유권 넘겨받게 한 작업이 들어가죠. 그때 좋게 협의 양도해주면 계약서 써서 돈 주고 이제 넘겨받습니다. 그래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친구가 만약 10억을 받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일부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합시다. 라고 증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증권을 뭐라고 하냐? 토지상환 채권이라 하죠. 그때 이 10억 대비 A에게 한 5억만 일단 현금 주고요. 5억에 상당한 것은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주겠다라는 증권을 줍니다. 그 증권을 뭐란다? 토지상환 채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은 바로 무슨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될 때 발행되는가? 수용 사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 발행이 되는 채권이고 이 채권을 발행해 나갈 때는 강제로 발행해 줄까요? 아니면 바로 이 친구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해서 줄까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고 원할 때만 발행해 줄 수 있는데 이때 매수 대금이 10억이라면 10억조로 이걸 다음에 10억에 상당한 땅을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그 채권을 줄 수 있을까 하면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이 증권을 만들어 줄까요? 일부 이게 중요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나가기 위한 요건 발행 요건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것. 원하자면 현금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원할 것. 그 다음에 원하는데 매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없고 매수 대금의 얼마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이걸 발행해 줄 수 있는가?
일부를 지급해주는 취지에서 바로 이 채권을 발행해 줄 수가 있다 이것이고, 이 채권은 결국 도시개발 사업을 완성하고 나서 무엇으로 갚아주겠다는 채권이냐? 토지. 근데 꼭 토지냐? 바로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만들어서 사용하여 주겠다는 채권, 이걸 약자로 토지 사용화 채권이라 한다.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토지 사용화 채권을 발행 지급하게 되면 시행자도 좋고 원주민도 좋죠. 시행자는 막대한 보상금을 준비하다는 부담을 덜어서 좋고, 원주민은 다 땅 뺏기지 않고 일부 현금 받고 보상적으로 일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좋은 거죠. 그래, 이 A가 여기가 만약 세종시였다. 세종시 건설적이었는데 5억 현금 받고 나갔고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5억에 상당한 것을 땅으로 받았다 라고 한다면 5억짜리가 그대로 5억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끝날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그렇죠. 쾌적한 도시가 이제 계획적으로 조성되면은 땅값은 올라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5억짜리가 뭐 7억, 8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갖고 좋게 협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끝까지 이 A가 뭐 10억의 그 현금도 받아가지 않고, 즉 또 아까 이렇게 요구도 안 하고 끝까지 소유권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당할까요? 결국 이것 당하죠. 이거 강제 수용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금 바로 10억만 받고 결국 쫓겨나는 격이 되죠. 그래, 이제 10억을 가지고 나갈 때 자기 땅 뺏길 때 말이죠. 바로 한 이 땅 면적이 2천 정도 됐다. 그래, 2천 정도를 내놓고 10억 받고 나갔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 다 완성된 후에 한 200 정도만 이렇게 사보려고 와봤더니 바로 이게 10억이 돼버렸다면 어때요? 억울하겠죠. 뺏길 때는 2천 정도 뺏겼는데 하나 조그마한 거 상가 지을 수 있는 땅 하나 사보려고 했더니 200 정도에 10억에 거래된다 그러면 정말 성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 바로 그자들의 마음도 달래줄 겸 이 채권의 발행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그래, 이 채권은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 원주민에게도 좋고 시행자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권으로서도 중요하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 토지상환 채권 이렇게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성 후 일부를 지급하게 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사용해 주겠다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인데, 이 채권을 바로 발행할 때는 누가 발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정권자가 발행한다, 시행자가 발행한다. 시행자가 발행을 한다. 지정권자 아니라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발행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시행자라고 하는 자는 아까 보았죠. 바로 공공사업 시행자가 나올 수도 있고, 공공사업 시행자 아니면 민간사업 시행자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 아까 약속 뭐라고 그랬나요? 국, 지, 정, 공.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 중에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에는 도시개발조합도 있었지만 지금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시행자 측에 여기 조합은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 조합은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 빼고 민간인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면 그 민간인도 민간 시행자도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발행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발행을 하게 될 때 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사업하면서 부도 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나더라도 뭐 나라에서 책임지고 지자체 책임지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발행할 때에 이네들은 보증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보증 내설 필요 없지만 민간 사업 시행자가 발행을 하게 될 때에는 지네들 부도날 때를 대비해서 바로 다른 자가 책임질 수 있는 장치인 꼭 이걸 받아놔야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가지고 발행할 때에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요.
양자 모두 다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바로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그래, 자기를 시행자로 칭했고 이 구역을 사업장으로 칭했던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게 중요해요.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는다. 만약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의 자격까지 갖추고 있었다면, 자기가 시행자가 됐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고 그냥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절차에 걸쳐서 발행을 하게 됐다 합시다. 자, 발행할 때 발행 규모가 있어요. 그래, 이 안에 있는 땅 원주민한테 다 개발해서 주겠다 하려면 안 개발하는 그 수용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환지 방식을 정해놨겠죠.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으로서 원주민한테 개발로 조성된 토지라든 건축물로서 상환해 줄 수 있는 그 규모는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에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는가?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발행 규모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수치를 좀 잘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을 하게 될 때의 발행 방법. 발행 방법은 바로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합니까? 무기명식으로 발행합니까?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명식 증권.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즉 A에게 저 시행자가 발행을 해 줄 때는 이렇게 이 토지상환 채권 증권을 만들어주죠. 토지상환 채권 증서를 만들어줍니다. 증권을 만들어주고 여기다 바로 채권자 이름을 써주죠. 채권자, 저 채권자가 저기에서 뭐 A다 그러면 A 이름을 딱 써주고 A의 주소까지 써서 줍니다. 그리고 뭐 얼마짜리다, 누가 시행자 발행이다 이렇게 주겠죠. 그리고 이 시행자들도 자기들 회사대에다가 토지상환 채권 원장부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겠죠. 그래, 원장부에도 뭐 이 성명과 주소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A한테 줬는데 A 어디에 살고 있다 이렇게 원장부를 만들어 놓고 채권도 발행해 줍니다. 이때 이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해서 A한테 이걸 줬다면 A는 이걸 뭐 동생 A1이 있다 그러면 동생한테 이걸 넘겨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명의를 있다. 이전이 가능하다. 이거 중요해요. 이전이 아주 가능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 뭐 또 다른 제3자가 이 증권을 살려고 한다. 뭐 저기 H라는 사람이 살려고 한다. 뭐 살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5억에 상당하는 건데 이걸 8억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 이때 이렇게 넘겨받았던 사람들을 취득자라고 합니다. 취득자. 이 취득자는 명의 변경을 확실히 해놔야 바로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증권 가지고 나한테 그 개발된 땅을 나한테 시행자께서 주세요 라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을 확실히 해야 된다. 바로 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이 토지상환 채권 원부에 이거 전 권리자의 이름과 주소 지워버리고 거기다 이렇게 HMH라고 기재해달라고 해서 기재해놓고, 이 증권에도 취득자의 그 성명과 주소를 HMH라고 쓰고 그리고 주소도 기재해야 바로 제3자 발행자에게 이 증권 가지고 A가 권리 주장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 토지상환 채권, 이제 이 토지상환 채권을 이 시행자가 이 A한테 만약 발행해서 줬다면 A에게 바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라든 건축물을 시행자가 상환해 줄 때게, 상환해 줄 때는 언제 상환해 줄까요? 상환 시기. 도시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다 끝나고 나서 주는 겁니다. 언제 준다고요?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로서 주는 거죠. 줄 때는 바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줄까요?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그자에게 줄까요? 아니면 추천 방법으로 줄까요? 오, 좋아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야, 바로 A가 이 증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A 너 이리 오셔라 해가지고 바로 5억이 상당하는 거 했다가 바로 감정가 매겨서 이거 5억짜리인가 땅 가져가세요 해서 하나 주는 거죠. 근데 그때 5억짜리에 상당한만 주면 됩니까? 아니면 이율까지 감안해서 그에 상한 땅값 계산을 줘야 될까요? 땅을 줘야 될까요? 이율까지. 그때 이율은 누가 정해줄까요? 그렇습니다.
발행자가 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발행자가 정한다. 알겠죠? 발행자가 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율까지 감안해서 바로 이 땅을 주게 될 때는 상환할 때 무슨 방법으로 준다고 할까요? 수의 계약 방법으로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오시라고 해서 바로 그 땅값만큼 계산해서 토지면 토지 이렇게 분할해서 주게 돼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권리증권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증권입니다. 이런 권리증권은 민법상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A가 5억에 상당하는 이 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당장 필요하네요. 그러면 얘한테 이걸 제시하면서 야, 돈 좀 2억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이 증권에다가 야, 지금 친구가 질권자다라고 여기다 표시해주고, 또 여기 발행자인 시행자한테 가서 여기다 바로 이것은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된 채권이다라고 기재를 하면 질권의 목적으로 삼아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질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하나 알아주시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엄청 중요하고, 이전이 가능하다. 이거 중요하고, 아까 상환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상환 조치가 허용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율은 누가 하는가? 발행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발행할 때는 꼭 보증을 받아야 되는가? 민간사업시행자지. 아까 공공사업시행자인 국지전공은 절대 보증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 이 토지상환 채권과 비교해서 알아두실 채권이 있다 했죠. 무슨 채권이 이 채권과 비교돼야 된다 했습니까? 바로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토지 상환 채권 발행 옆에다가는요, 저기 90페이지 가가지고 그 박스 위에다 공부 좋게 제일 위에다가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딱 제목을 달아놓고 90페이지 그 박스 1번부터 뭐 8번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 그 박스 위에다가 토지 상환 채권 딱 해가지고, 박스는 토지 상환 채권 관련된 내용이고, 그 옆에다 이제 108페이지 도시개발 채권과 비교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개발 채권과 비교. 그래, 도시개발 채권과 꼭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시험장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개발 채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봅시다. 자, 도시개발 채권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버렸다 쫙 넣어 계셔야 됩니다. 먼저 이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은 누가 하는가? 시도사인 지방자산청, 시도사인 지방자산청 찾았나요? 지방자산시장 할 때 자치했다 또 합쳐요. 자치. 그래, 지방자산청이 시도사가 발행권자이고 발행을 하는 목적이 있죠. 이걸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됐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 채권 팔아가지고 자금 조달하려고 바로 이 채권을 발행해서 팔아먹고 있구나.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차 발행하고, 또 도시군객 시설사업 공업무 도로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해서 이 채권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을 너무 남발해서 몽땅 팔아먹어버리면 그 시도사란 친구들 산출직이고 4년이면 게임 끝나는데, 자기 임기 중에 몽땅 팔아먹고 말이죠. 자금 확보해서 막 사업 벌리다가 부도나버리면 지자체 흔들흔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등장하기 전에 그 전 시장이 판교 개발하면서 무분별하게 이 채권 남발해가지고 부도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수습을 했죠. 지금은 재정을 더 양호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채권을 너무 많이 남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사인 이 지자체장이 이 채권을 발행해 나갈 때는 국가적 규제를 받아라, 견제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의 승인이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해. 이
시도사의 이자들이 발행할 때 이 정도 발행해서 팔아먹어도 됩니까? 라고 발행 총회 상환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율은 이 정도 해서 처리하면 됩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가? 행정자치부 장관. 아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채권 발행한다 그래서 자치에다 포인트 잡아라 그랬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관리하고 있는 장관이 있습니다. 17개 시도사를 관리하고 있고 시군구장 기초자치단체장을 관리하고 있는 장관인데 이걸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어떤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가? 행정자치부 장관. 아까 이 토지상환 채권은 누구의 승인을 받고 발행 계획서를 확정하게 됩니까? 지정권자였습니다. 지정권자.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니었죠. 국장도 아니었죠. 근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바로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가? 행정자치부 장관.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 이제 발행을 하게 될 때는 발행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는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도 이렇게 돼 있죠. 아까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으로만 발행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 그리고 등록기관에 등록이 가능하다. 자, 차이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 채권은 상환기간이 나와 있죠. 몇 년 이상 몇 년을 포함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느냐 5년에서 10년 이내 포함해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 아까 토지상환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다 끝내고 나서 준공사 받고 조성된 토지로서 수익계약으로 넘겨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 채권에 바로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소멸시효. 뭐가 있다고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원금은 몇 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찾아가느냐? 5년. 상환일이 도래했는데 그날부터 5년 이내에 원금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근데 안 찾아가면 시효로 소멸된다 그 말이죠.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가야 돼. 돈은 받을 게 있으면 빨리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채권들도 그래요. 민사채권도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상환이 도래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10년 동안 받아갈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끝나버리죠. 게임 끝나버린 겁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 상사채권, 장사꾼들이 그 채권 가지고 있다. 상사채권, 거기서 5년이면 게임 끝나버리죠. 상환이 도래했는데 안 받아간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이 음식점 와서 예상으로 먹었다. 그래서 1년이면 게임 끝나버리죠. 뭐 10만 원씩 먹고 예상을 깔아놨다. 근데 10년 동안 주인어머니 계속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임금 바로 노동일하고 임금채권 3년이 끝나버리죠.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아무튼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실 건데. 자, 여기는 소멸시효 원금 몇 년이다고요? 5년. 이자는요? 2년.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아주 중요해요. 소멸시효가 아주 중요하다. 도시개발 채권에서는 소멸시만 알아도 문제 나오면 맞출 수가 있다. 이겁니다. 소멸시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거든요. 그래, 이자는 이자 한글 보니까 이자 할 때 이가 있으니까 2년. 이렇게 2년. 2. 그리고 원금은 5년. 공법상 소멸시는 원금 5년, 청산금 5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 안 하면 5년. 공법에서 소멸시효 그 말 보면 무조건 5년. 이자만 2년. 이렇게 딱 하다가 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게임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 채권은 매입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 채권 이럴 때 사야 돼. 이렇게 딱 매입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 이 시행자. 아까 민간인이 바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그때 사야 돼요.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네들 지정권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이 채권 살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 공공사업 시행자는 지네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네들 사봐야 우리가 세금 냈던 거 펜션에서 살 건데 살 필요 없어. 이네들하고 우리가 민간이 이네들이 시행자인데 공사를 이렇게 진행할 때 공사를 도급계약을 체해서 하나 딸라고 한다. 그때는 도급계약을 체하고자 하는 자가 이 채권을 사도록 돼 있어.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이 6가지가 있거든요. 개발행 허가 대상 6가지가 뭐뭐 있었나요? 건공, 토토토물 알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태 변경, 도서 재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를 해야 했고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한 명만 사는 것이다. 누가 사야 되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토개법상 56조에 따라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중 누구만 이 채권을 사할 의무가 있는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자지 개발행 허가를 받는 자 그러면 틀리겠다. 개발행 허가는 아까 6가지 했었는데 그 6가지 중 무슨 허가를 받을 때만 이 채권을 사할 의무가 있는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땅을 미는 허가, 이게 토지 형질 변경 허가거든요. 뭐 성토, 철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공유수를 밀입한다든가 그럴 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거든요. 그때만 사는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거 나오면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더 채권을 공법에서 나오는 채권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어 죽겠다. 그럴 때는 또 어디를 보시냐? 바로 244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공법상 나오는 채권을 종합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3페이지하고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 있거든요.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3개 했잖아요. 국토협상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했고 245페이지 있는 거 했고 그리고 이제 금방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과 도시발채권 했고 그쵸? 다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243페이지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뭐 국민택 사업특별히 뭐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거 하면 공법상 채권은 시험에 나올 거 다 해버리는 격이 되죠. 알겠나요? 그래 한번 해볼까요? 그거 주택상환사채 정리해 봅시다. 주택상환사채 그래 243페이지 보면 주택상환사채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위에 보면 주택법상 국민주택사업특별하게 나옵니다. 찾았나요? 국민주택사업특별하게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것은 누가 꼭 설치 운영할 자금이냐? 지자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바로 적립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국민주택 사업 특별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그 국민주택 사업 특별을 꼭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다. 국민주택 사업 특별에게 이 돈을 꼭 설치 운영할 의무자는 누구냐? 지방자치단체다. 됐나요? 그것만 딱 알아주면 국가가 아니고 지자체다. 지자체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는 시험에 꼭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나왔지만 이 주택법상 내용이 대폭 줄어들어서 낼 게 없어졌거든. 그래서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작년도 안 나왔지만 나온다 했지만 올해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 주택상환사채는 거기 밑에 있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먼저 이 주택상환사채는 발행자가 2명 있다. 발행자가 누구냐? 한국토지통사인 공적 주체하고 민간업체인 등록사업자가 있다. 보이시죠? 이 2명만 발행할 수 있다. 이 2명이 발행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발행하냐?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 지네들 주택건설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차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때 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바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가 문제가 돼요. 이 등록사업자는 바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이 발행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민간업자는 원래 이 연간 20호 이상인 단독택, 연간 20세 이상 공동택, 연간 1만 종대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하게 될 때에 사업자 등록을 국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등록을 하면 그 자를 등록사업자를 합니다. 우리 민간인들이. 알죠? 그래 민간인이 그렇게 등록하면 이제 등록사업자였는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국장한테 3가지 서류를 들고 가야 되죠.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고 기술자, 사무실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 자본금은 법인 만들어서 갈 때는 몇억 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는가? 아니, 사업자 등록받으러 갈 때. 거기 5억이 있으니까 그냥 5억 하지 말고요. 그러면 얼마나 쉬어라고. 자, 공법이 그러면 그렇게 쉽진 않거든. 자, 사업자 등록으로 갈 때는 얼마만 있으면 된다? 3억 원, 3억 원. 얼마요? 자, 아무튼 3억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명으로 이 사업자 등록을 받고자 할 때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원 이상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야 국장이 사업자 등록 내주는 거죠. 그리고 기술자는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건축 분야 기술자 이상을 1인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요. 대지용 사업자로서 등록하고 싶을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이상을 1인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양자 공통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든 대지용 사업자로 등록하든 공통적으로 사무실은 22정부터 이상을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얻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요건 맞춰가지고 등록 받았다 합시다. 그랬던 이 등록사업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개인명의로 등록 마쳤던 등록사업자가 있고 법인 명의로 등록 마쳤던 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양자 중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받았던 업자는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받았던 업자만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법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던 그 등록사업자라도 자본금 3억만 있어가지고는 이것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최소한도 자본금이 튼튼해야 된다. 5억원 이상은 있어야 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허용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 있는 법인인 등록사업자라도 오늘 국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받아와 가지고 돈 없게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게요. 오늘부터 막 발행해서 팔아마 가지고 돈 들으면 그거 가지고 모아서 사업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바로 마침내 발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자가 부도 내버리면 또 문제가 아닐 수 없으니까 바로 법인인 등록사업자이고 자본금이 5억원 이상 있는 업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 이상인 그런 업자로서 이제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팔아먹고자 할 때는 보증을 꼭 받아야 마침내 발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뭘 받아야 해요? 보증. 그래 누가 발행을 하고자 할 때만 보증을 받는가? 등록사업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적사업체니까 절대 보증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국지전공에는 보증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만 바로 보증을 받아야 된다. 보증 받지 않으면 발행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건급에서 보증까지 받았다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받지 않고 발행한다고 그랬죠.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발행 계획서 만들겠죠. 발행 계획서를 만들었다면 양자 모두 다 또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승인받는가? 국장이다. 누구예요? 국장. 아까 도시개발채권은 누구한테 승인받았나요?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은 누구한테 승인받았나요? 지정권자.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주택상환사채 이 한국토지동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거쳤던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은 발행 방법 바로 이것은 김영식 중으로 발행한다. 이게 중요해요. 뭔시? 김영식. 그래 아까 주택상환사채할 때 상환, 토지상환채권할 때 상환이 보이면 김영식 증권이다. 상환이 안 보이면 절대 김영식권 아니다. 이렇게 딱 앞뒤에 딱 있었잖아요. 알겠죠? 뭐가 있으면 김영식이다 그랬어요? 상환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토지상환 채권도 김영식 증권으로만, 주택상환사채도 김영식 증권으로만 발행이 허용된다. 이거 꼭 중요하니까 아시고,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액면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 다 받고 팔아도 돼. 이거 액면금으로 팔한다. 3억에 팔아가지고 주택 3억짜리 건설해서 갚아주려고 그랬는데 비싸다고 안 산다. 그러면 2억 7천에 그냥 싸게 팔아먹어도 돼요. 그리고 3억짜리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거. 이걸 할인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액면금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할인 방법으로도 발행이 허용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상환기간은 그걸 팔아먹었던 이 발행자들, 사갔던 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겠다는 사채가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이 주택상환사채는 상환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는가?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 주택상환사채할 때 사채할 때 사가 있으니까 4년 앞에 상환해야 되니까 바로 상환은 3년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 사채니까 4년이 아니라 사 앞에 상환해야 된다. 몇 년? 3년. 꼭 암기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숫자 모르면 꽝이에요. 그래 3년 상환해야 합니다. 갚아줄 때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줄 수도 있고 그자가 현금 상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도 상환이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주택상환사채는 중도에 해약과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채를 사갔던 자가 갑동인데 갑동이가 바로 이것을 중도에 양도할 수도 있는 사유가 있어요. 어떨 때는 법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냐면은 다른 행정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를 간다든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 이사 간다든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저 회의로 아예 그냥 이민 가본다든가 회의로에 2년 이상 체류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 그것도 전원이 갈 때는 중도에 양도가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중요합니다. 전원이 가야 된다. 이게 몇 년 이상 또 체류할 때가 가능한가? 2년.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와 관련해서 주택상환사채를 등록사업자가 발행했네요. 발행했는데 발행해서 여러분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위반해가지고 국장이 등록을 오늘 말소해버렸어.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 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우선 정의하는데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